세금을 올리면 집을 가진 사람과 임대인들끼리의 경쟁이 줄죠. 세금 때문에 집을 사기 싫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드니까 집을 가진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동시에 본인들의 어떤 세금 같은 걸 전가하기도 자유롭고 플러스 알파로 세금이 올라가면 주택 공급도 둔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집주인이 되는 게 좋다. 최근 뭐 2년, 예. 1, 2년 들어서 예. 공급을 계속 시그널을 주잖아요. 공급 발표. 네. 그럼 이제 그것이 뭐 당장은 모르겠으나 뭐 한 5, 6년 그렇죠. 이렇게 뒤부터는 실제로 공급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일단 실제로 눈앞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게 시장 영향을 미칠까요? 가까워진다는 게 시장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확고해지니까. 네. 그건 있는데 그게 좀 시점이 멀고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있으면은 아파트 값은 계속 못 올라가요. 네. 재화라는 게 갖다 파는데 경쟁이 많고 공급이 많으면 당연할 재간이 없고 공급이 많으면 월세 전세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하면 되니까. 공실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이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단 공급이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서울의 공급이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도에 2017, 2018, 2019에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량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입주량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2017, 2018, 2019에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이.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올랐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부동산에 약간 지금의 특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구축 매물을 잠궜잖아요. 그렇죠. 투기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조정하고 양도세 올리고 해서 2017년도 8월 이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 주택을 못 팔아요. 임대사업소로 묶이고 증여해버리고 어디 막 신탁 맡겨버리고 안 파니까 신축 공급은 있는데 구축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공급은 못 하더라도 묶여있던 구축 매물이 터져 나오게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실제 그 공급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구축 매물이 다시 나오는 거 봐야죠. 지금 또 집을 점점 더 사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집을 샀을 때 계속 안 좋게 하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세금은 더 내야 되고. 그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지 않고 전세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 연동이 아직 잘 안 되는데 한국은 전세란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임차 시장이랑 집주인이랑 이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 연동이 굉장히 확실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예전에 2010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서울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흔들리고 다시 올랐다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세가율을 몰라요. 그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거의 40% 밑에. 진짜 강남에 심한 데는 30%까지 내려왔었어요. 버블7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전세 매물도 많아. 근데 집은 사면은 막 규제 때리고 세금 때려먹고 막 없애버리겠대. 그럼 전세 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전세도 너무 비싸서. 그렇죠. 전세가율이 낮아져야지 잡혀요. 지금. 전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지방의 유동성 시장도 때 되면 나련히 다 망할 줄 아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지방에도 전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수요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공급을 해줘야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주택자를 계속 줄였잖아요. 계속 줄이고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보다 지금 상승세가 더 좀 과격해요. 지방시장이. 정말 진짜 심한 데는 한 4천만 원짜리가 지금 1억 5천이 넘어요. 1년 만에. 아예 미쳐 날뛰는 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를 안정을 시키려면 전세가가 먼저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한 임대차 3법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혜택을 준 거죠.
그렇죠. 세입자에게 혜택이 주면 세입자들끼리의 경쟁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럼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올린다는 건 네. 세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올리면 집을 가진 사람과 임대인들끼리의 경쟁이 네. 줄죠. 세금 때문에 집을 사기 싫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드니까 집을 가진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동시에 본인들의 어떤 세금 같은 걸 전가하기도 자유롭고 플러스 알파로 세금이 올라가면 주택 공급도 둔화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집주인이 되는 게 좋다. 예전에 이렇게 지방의 유동성이 돌았던 시장이 있어요. 네. 가장 심했을 때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동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지방의 소액 아파트들이 다 올랐어요. 심한 데는 2배 넘게.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그 아파트가 왜 올랐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랐던 아파트는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 2010년에서 14년 올랐던 아파트가 예.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좀 단순화시키자면 그래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경에 그 연식이 좀 된 아파트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연식이 좀 된 아파트들일 거고 그때 당시에 올랐다고 한다면 구도심일 거고요. 구도심이죠. 그 구도심에 지방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2010년에서 14년에 시세를 보였던 아파트에 접근을 한다.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솔팅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는 한번 수요가 있으면 계속 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서울의 주택 자체가 새 집이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면 상류층이 이동을 하고 밑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밑으로 채워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구축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따라왔다는 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 당시에 유동성 시장에 반응을 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여태까지 전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들은 수요가 있는 곳이니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세가 받쳐줬었고 그렇죠. 지금도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만약에 소액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미 시장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게 지방시장이 올라가는 원리를 따져보시면은 사실 지방시장은 가보시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전세는 사용하는 거고 매매는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는 건 이 집을 소유하는 건 별로 싫고 사용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의 구도심은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선뜻 갖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곳들은 가지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늘어나는 반면에 그 지방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요.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9천, 1억, 1억 천 이렇게 올라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가면은 붙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앞으로 여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다. 그러면 얘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1억 2천에서 1억 1천의 전세가 있는데 전세가가 밀어 올리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사람들이 투자를 들어갔다면 얘가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가 따라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처음에 대부분의 시장이 이게 처음에 이런 유동성장이 왜 위험하냐면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보다 집을 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먼저 빨리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50명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투기꾼들이 1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0채를 샀다고 쳐요, 어떻게든. 그럼 전세계가 50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긴 한동안 조정을 받아요. 그럼 얘네가 2차 상승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전세가가 다시 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번에 1차 상승이 한 번 다 돈 지역들도 전세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2차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됐을 때 다 오른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르거나 못 오른 데도 있어요. 전세가가 차고 매매가만 혼자 도망간 상태에서 매매가가 도망간 이유가 다주택자가 많이 샀으니까. 그럼 얘네가 전세를 많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전세가 안 올라가죠.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물건이 많으니까 투자자가 더 이상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여기 전세 뺄 수 있냐고. 그럼 사장님들이 나 못 뺀다 그래요.
전세 물건이 많으니까. 쌓여 있으면. 지금 광주 같은 데 가면은 매매 물건은 없는데 전세 물건만 있거든요. 네. 이게 한동안 유동성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전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전세가가 따라 올라온다. 네. 그럼 매매가를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네. 전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정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지방 시장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방시장도 위험하다는 게 예. 상승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지금 지방에 한 차례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습니다. 사실 뭐 안 쏜 지역을 보자면은 뭐 거제 정도? 그렇죠. 예, 경기가 죽은 지역. 예, 그런 데나 뭐 아니면 그 광역시에서도 뭐 좀 입지가 떨어지는 구들. 그렇죠. 그런 쪽들만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거기는 이제 공급량을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급량. 지금 보시면 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대구. 대구가 앞으로 좀 입주가 많거든요. 네. 인천에도 좀 많고 최근에는 지금 안양 쪽에도 있고 또 한동안 성남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급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여기 공급량이 많다는 건 집이 빈집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네. 월세를 넣든 전세를 넣든 매매를 넣을 거니까 그런 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봐서 잘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오르고 네. 2015년도부터 그 지방 시장 중에서 상승분을 다 토해낸 데가 많아요. 강원도도 작살이 났었고 네네네. 충청도도 작살이 났었고 네네. 남한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동성장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수요 시장이랑 유동성 시장으로 나뉘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실수요장이랑 유동성장은 다르거든요. 네네. 유동성장은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급이 맞아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동성장은. 네네. 그런 사람들은 집을 가볍게 사고 가볍게 팔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굉장히 하방이 방어력이 약해요. 근데 제가 이번 시장에 이렇게 유튜브에서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예전에 과거 시장이 무너질 때 문제점이 뭐가 됐었냐면은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전세가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네. 투기꾼들만 신나서 계속 집을 사서 전세를 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전세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쌓이죠. 딱 간단해요. 딱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올라서 1억 8천에 집을 사서 1억 7천에 전세를 날라고 딱 놨어요. 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1억 6천 안 나가요. 1억 5천 안 나가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공포에 떨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으면은 다른 걸 했겠죠. 네네.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를 놀랐는데 안 나가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은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뒤로 우후죽순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 다 안 나갈 거니까. 그럼 던지기 네네. 시작하면은 앞에 산 사람들도 이 집을 실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상승해서 더 이상 집이 안 나가고 저가의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이랑 비슷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면 따라 던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무너질 때 하방선이 어디냐면 전세가예요. 네. 근데 예전엔 전세가가 방어를 못 해줬죠. 전세 시장이 정상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전세법을 바꿨고 이 효과가 4년은 지나봐야 나오는데 일단 확실한 건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세 시장이 바뀌었다는 건 서울만 바뀐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의 저가 주택들까지도 당연히 전세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 요소에 이 하방할 때 전세 시장이 밑에 있는데 그 시장이 더 불안하니까 네. 예전보다 하락에 대한 위험도나 속도가 위험도가 낮고 속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가 있지만 예전보단 적다. 네.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이죠. 부동산의 최대 리스크는 아시겠지만 안 팔리는 거 네. 아니면 공실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호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공실 나면 1억 2천짜리 아파트에 대한 통째로 책임을 져야 되고 매도가 안 되면 또 통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를 한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장이나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새 분들이 너무 급하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 있어서
그거가 항상 저는 걱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저희가 19년 역전세 때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주택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거를 해도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작은 거야 3억짜리야 이러지만 그거 공실난태로 3억 다 채우려고 그러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거 뭐 4개, 5개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한 채당 뭐 2천씩 들어가니까 1억 들고 있으면 취득세까지 해더라도 내가 5채 그렇죠. 세팅 맞춰가지고 올라가면은 이게 몇백 게임이야 하는데 맞아요. 5채 중에 4채 공실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파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아,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